그래서 책 186쪽에 처음 나오는 거는 수정력학적 지지 방식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고속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동식 배수량선보다 배수량형 단동선보다 이제 선체를 2개 아니면 3개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를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앞에서 봤어요? 배를. 그럼 물에 이 정도 잠겨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체를 2개로 쪼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선체를 2개로 쪼갰어요. 그 다음에 위에를 갑판으로 연결을 해야 하나의 배같이 움직이겠죠? 앞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그냥 배랑 똑같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당연히. 근데 앞에서 보면은 선체를 2개로 쪼갰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배가 뭐가 좋을까요? 우선 위에서 봤을 때 얘는 하나의 선체가 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면 얘는 2개의 선체가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2개가 이어져 있겠지. 그러면 2배를 놓고 봤을 때 누가 갑판을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쌍동선이 갑판을 넓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같은 갑판 면적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려고 해요, 우리가. 사람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수량보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면적이 중요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똑같이 태우려면은 둘 중에 누가 더 배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갑판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고 가정하에. 얘가 갑판이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 얘는 사람을 똑같이 100명을 태우려면 이 배가 더 작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작다는 건 배수량 관점이어서요. 갑판 면적은 똑같이 가더라도 배수량을 작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을 싣기 위해서는 쌍동선이 더 배수량을 작게 가져갈 수 있는데, 배수량이 작을 때 선체가 수면에 닿는 수선 면적도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안 그래도 얘가 배가 배수량도 작은데 선체를 2개로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면에 닿는 면적이 작겠죠. 이해되세요? 하나의 큰 배보다 사람을 나눠서, 똑같은 사람을 실으려고 하면은 갑판만 넓으면 되니까 작은 선체 2개로 지지를 하는 쌍동선이 더 유리하다라는 게 쌍동선 설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쌍동선은 되게 들어가는 짐이 무거운 배는 당연히 못 써요. 왜냐하면 그걸 쓰려면은 아예 못 쓴다고 단정하는 건 좀 그렇지만, 같은 배수량 선체를 놓고 봤을 때 쌍동선하고 단동선하고 같은 배수량이에요. 이제 갑판 면적이 아니라 같은 배수량으로 놓고 보면은 뭐 얘가 선체는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조파정은 작을 것 같은데 2개잖아요, 선체가.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은 원래 배보다 작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서 같은 배수량을 추구하는 배가 아니라 같은 갑판 면적을 추구하는 배에 대해서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쌍동선을 볼 일이 있나? 우리나라가 다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겠네. 저기 우리나라 말고 제가 타본 게 저기 호주의 태즈메니아 뭐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거긴 섬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섬들은 있지만 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 쌍동선으로 생겼어요. 좀 더 고속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홍콩에서 마카오 가는 배도 쌍동선일 거예요, 아마. 제가 타보긴 했었는데, 아니 그 홍콩에서 저기 구룡 왔다 갔다 하는 그 옛날 오래된 배 혹시 봤어요? 사진 같은 걸로 타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배 말고 홍콩에서 마카오 가는 건 좀 멀리 가거든요. 한 1시간 안 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배는 이렇게 쌍동선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쌍동선이랑 그냥 일반 배랑 단동선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쌍동선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갑판 면적이 넓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좌우 폭이 넓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배 길이에 비해서 좌우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계를 하면. 그럼 그게 뭐가 좋냐면은
배 무게중심으로부터 부력체 간의 거리, 우리가 모멘트 암이라고 할 만하죠. 걔가 길잖아요. 단동선은 이런 모양이니까 배가 기울어도 부력이 어느 쪽에서 늘어나요? 배가 기울면은 뭐 이 정도 여기쯤에서 늘어나잖아요. 근데 쌍동선은 배가 좀만 기울면 여기서 늘어나죠. 부력이. 그러니까 부력이 늘어나는 거리가 모멘트 암이 단동선에 비해서 훨씬 커요. 그러니까 쌍동선은 횡방향 동요에 대해서 복원성이 엄청 크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박 계산에서 배운 말로 하면 GZ가 엄청 크다는 거겠죠. 복원성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타고 있더라도 많이 안정적이겠죠. 좌우로 흔들리는 게 적잖아요. 고속이든 저속이든. 얘는 배수량형이니까 지금 고속 저속 상관없겠네요. 그런 면에서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책에서 뭐 좋은 게 있나? 단동선의 경우에는 뒤에 프로펠러 있고 러더가 하나잖아요. 러더가 이렇게 꺾어줘야 배가 돌거든요. 근데 쌍동선은 좋은 게 추진기를 양쪽에 달 수밖에 없겠죠. 가운데 동체가 없으니까. 이제 대개는 여기에 뒤에 러더를 달지는 않고 서로 프로펠러 회전수를 바꿔주거든요. 러더보다 얘가 훨씬 더 조종 성능이 좋아요. 대개는 근데 쌍동선이 고속에서 여객용으로 쓰긴 하는데 고속에서 막 회전을 팍팍 하진 않거든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줘야죠. 그래서 저속에서 항구 같은 데 들어오고 나갈 때 그때 조종 성능이 러더로 꺾는 것보다 양쪽 프로펠러 회전수를 제어하기 때문에 얘가 훨씬 좋아요. 이제 그것도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런 것들 얘기가 있는데 이제 단점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얘보다 같은 갑판 넓이 아니면 같은 양의 철판을 쓰더라도 누가 더 만들기가 어렵겠어요? 얘가 용접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건조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프로펠러를 작은 걸 2개 달아야 되는데 원래 배는 여기에다가 엔진 하나만 달면 되잖아요. 설계 어려운 게 없는데 쌍동선은 엔진이 하나만 달 수가 없죠. 양쪽에 따로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방향, 아까 폭 방향은 넓어서 유리하댔잖아요. 횡동요에. 근데 길이 방향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길이 방향이 짧아지면 어떤 방향 동요에 취약하겠어요? 우리가 종동요라고 해서 피치에 좀 안 좋아요. 아까 우리가 횡동요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폭이 넓어서 횡동요에 좋다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폭이 좁으면 횡동요에 안 좋죠. 폭이 좁으면 횡동요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표계를 바꿔서 그러면 앞뒤 길이가 길면은 배가 종동요, 피치에 대해서 안정적인데 앞뒤 길이가 짧다면은 피치에 대해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배가 앞뒤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종동요에 대해서는 좀 안 좋아요. 원래는. 예, 그런 타입으로 문제가 좀 되고요. 뭐 이거를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느니 뭐니 하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얘는 횡동요에는 좋은데 종동요에는 조금 안 좋더라. 종동요에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얘 들고 나온 게 중앙선수라는 게 있거든요. 책에 보면 써져 있어요. 인캣이라는 데에서 이게 호주 회사인가? 그럴 텐데. 예, 그래서 여기서 만든 센터바우지. 호주 회사라서 센터 찾아보면 이렇게 써요. 걔네 홈페이지에서. 얘는 뭐냐면은 이쪽에다가 가상으로 선수를 하나 달아줘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위에서 보면 잘 감이 안 오는데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면은 여기고 정상적으로 그냥 놔두면 선수가 물 위에 항상 떠 있어요. 그래서 저항에 영향을 안 주는데 배가 앞뒤로 까딱까딱 하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물 안에 들어가겠죠. 여기 앞에 있는 선수가. 원래 물 위에 떠 있는데 물 아래로 들어가요. 피치가 발생하면. 그러면은 얘가 배수량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체 앞쪽이 부력을 받아서 다시 뜨게 돼요. 이제 그런 타입으로 원래 피치에 약한 문제를 저기 선수 앞쪽으로 수면 위에다가 부피를 만들어 주는 걸로 해결을 하는 타입이 이런 센터 바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의 설계는 얘네가 특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소형 뭐 무인 수상전 같은 것도 쌍둥선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거기에도 자주 달아요. 이 내항 성능 향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인 수상전 같은 게 왜 쌍둥선으로 많이 만드냐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갑판 면적을 넓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판 위에다가 이것저것 장비 올리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좀 설계에 유리한 면이 있어서 자주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쌍둥선 선체는 이제 그냥 단순 배수량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고속을 추구해서 활주선형도 적용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면 말이 좀 꼬이는 게 수정력학적 지지 방식에서 쌍둥선을 다루고 있는데 밑에서 고속선에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인 활주선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딱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눠서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꾸 뭔 전화가 오네. 그 다음에 이제 삼동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삼동선은 그 189쪽에 나온 건데 기본 컨셉은 쌍동선이랑 똑같아요. 근데 중앙에 보통 배보다 좀 날씬한 선체가 하나 있고 옆쪽에다가 뭔가를 뽑아줘요. 보조 선체를. 동체가 3개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어주거든요. 밖에다가 있는 보조 선체는 사실 선체로서 기능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배가 너무 좌우로 기울어지면은 얘가 물에 들어가면서 보건 모멘트를 만들겠죠. 횡방향으로. 그런 목적으로 쓰고 이걸 이제 부르자면 아웃트리거라고 부르거든요. 뭐 들어본 사람들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웃리거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원래 동체에서 바깥으로 확장돼서 지지해 주는 걸 아웃리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태평양 쪽에 뭐 카누 같은 거 보면은 카누 옆에다 보조 동체 하나 다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아웃리거라고 하고 아니면은 저기 여러분들 길 가다가 그 크레인에 트럭에 크레인 달린 거 있잖아요. 걔네 그 작업할 때 보면 옆에 발 내려가지고 지지하죠. 그것도 아웃리거라고 해요. 아웃리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얘는 기본 컨셉이 쌍동선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여기서 파가 생기잖아요. 여기서도 생기죠. 그럼 얘 위치를 잘 조절을 하면은 여기서 생기는 파랑 여기서 생기는 파랑 서로 상쇄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잘 배치를 하면은 우리 그 5장에서 배운 구상선수 같이 높은 벌브에서 보면은 서로 생기는 파를 상쇄를 해가지고 조파장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동선 설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얘와 옆에 선체와의 폭이랑 얘가 이 방향 어디 위치에 놓이냐에 따라서 조파저항 전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냐가 나와요. 근데 왜 조파저항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고속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속선이니까 조파저항을 줄이기 위한 설계가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옆에다가 동체를 달아서 서로 상쇄를 하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판도 넓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갑판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쌍동선에 비해서 또 조금 좋은 게 배가 앞뒤 길이가 좀 더 길을 수 있겠죠. 쌍동선은 똑같은 동체 2개로 쪼갠데 삼동선은 엄연히 중앙 동체가 메인이에요. 추진기도 여기 달릴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함 같은 거에 적용했을 때 좋은 거는 옆에서 공격을 왔을 때 얘가 대신 맞잖아요. 안쪽에 뭐 중요한 것들이 다 중앙 선체에 모였기 때문에 좀 더 공격이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책에 나오죠. 근데 뭐 결국엔 삼동선도 여러분들이 설계 관점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횡방향 복원성이 쌍동선에서도 했으니까 갑판을 넓게 가져가는 게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 횡방향 복원성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건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스와스까지만 하면은 다음 장 넘어갈 수 있겠네요. 이게 책에 써져 있나? 스와스가 영어로 뭔지? 아 여기 있다. 앞쪽에 있네. 이거 약자라서 스와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소수선면선이라고 썼을 거예요. 원래는 트위널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름만 들으면 어떤 컨셉이냐면은 수면에 관통하는 면적을 최소화를 해주려는 목적이에요. 이 비슷한 게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낮은 벌브
5장에서 낮은 벌브 배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수량을 수면 아래로 몰아줘서 수선 면을 좀 날씬하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컨셉을 극단적으로 들고 와서 수면은 이렇게 얇게 놔두고요. 부력체를 밑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수면 밑에다가. 이해되세요? 앞에서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배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횡복원성이 완전 없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복원성 어디서 찾아요? 얘가 기울어졌을 때 부력 위치가 변해야 복원성 모멘트가 생기잖아요. 근데 얘는 기울어져 봐야 부력 변할 데가 없죠.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봐야 이건데 얼마나 변했어요? 요만큼 변하는 거잖아.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얘는 한번 기울면은 그냥 회레렉 하고 돌아가요, 배가. 안 좋죠? 그래서 뒤에 이름이 트위널이잖아요. 두 개를 해주면 좀 낫죠. 결국엔 뭐랑 같아요? 쌍둥선이랑 같아요. 쌍둥선이랑 같은데 특별히 수면 쪽을 작게 만들어주고 최대한 수면 아래 면적을 키워준 게 우리가 스와스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그러면 쌍둥선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 쌍둥선보다 조파 저항은 작겠죠. 수면이 더 작잖아요. 수면 면적이. 이름부터가 소수면이니까. 그래서 얘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스와스 선형의 주요한 목적인데, 그러면 뭐 조파장 작은 건 알겠고, 근데 나머지 안 좋은 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쌍둥선에서도 물론 배가 기울면은 부력 변화로 인해서 복원 모멘트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얘도 놓고 보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체 두 개를 옆으로 멀리 떨어뜨리긴 했는데, 이쪽이지. 부력 위치 변화가 별로 크진 않거든요. 스와스가. 그래서 복원성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선체기를 멀리 떨어뜨려 놓긴 했지만 애초에 경사에 대한 부력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안 좋은 점이 있고, 옆에서 보면은 되게 이렇게 기둥 내리고 수면이 있으면 여기 밑에 동그란 튜브가 이런 모양이겠죠. 근데 얘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종경사가 일어나면은 아까 우리 얘기한 것 같이 횡경사랑 똑같이 종경사도 부력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복원 모멘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전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횡복원성도 안 좋고, 왜냐면 모든 복원성의 문제는 이게 배가 수면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부분에 부력이 얼마나 변하냐예요. 피치나 롤이 있을 때 부력이 위치가 어떻게 변하냐. 근데 이 배는 어떻게 봐도 부력 위치가 많이 변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파도에서 버티는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럼 우리가 내향성이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책에도 그래서 그렇게 써져 있죠. 내향성이 우수하다고 돼 있네,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심한 파랑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크게 보면 안 좋은 건 맞아요. 이거 책에 좋다고 해놨는데 그거는 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또 더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배들은 우리가 파랑 중에서 운동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밑에다가 핀을 달거든요. 날개 같은 걸 달아가지고 파도 중에 움직일 때 그걸 제어를 해서 좀 운동을 줄이려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뭐 책에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단어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뭉크 모멘트랑 제트 드라이브라는 말이 나와서 그것만 설명할게요. 뭉크 모멘트는 여러분들이 포텐셜 유동에서 랭킨 바디 해석을 하면은 유동이 앞으로 들어오면 뒤로 그냥 예쁘게 나가죠. 얘에 걸리는 저항 얼마예요? 포텐셜 유동에서 0이잖아, 0. 몰래? 포텐셜 유동에서는 유동 들어왔다 나가면 그냥 얘가 0이잖아요, 저항이. 근데 얘가 받음각을 가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 포텐셜 유동이기 때문에 뭐 푸타 컨디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요. 그러면 압력 여기가 높겠죠. 여기가 정체점이니까 여기도 압력 높겠죠. 그러면은 둘이 중앙선 기준으로 봤을 때 어긋나 있잖아요. 모멘트가 발생하겠죠. 어느 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돌 거잖아요. 포텐셜 유동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조금 받음각을 주면은
정체점이 여기하고 여기에 생기니까 압력 높은 데가 여기 두 군데예요. 근데 걔가 중앙선 기준으로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돌아가는 모멘트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걸 뭉크 모멘트라고 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동체가 이 모양이잖아요. 동체가 물 안에 잠겨 있는 그냥 하나의 길다란 기둥 모양이니까 배가 피치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그로 인한 뭉크 모멘트가 발생해서 얘가 쭉 하고 더 돌아가려고요. 그러니까 원래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각도가 어긋나면은 그 방향으로 더 돌아가려고 하는 뭉크 모멘트가 발생한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선체 자체로 제어를 할 게 아니라 뭔가 외부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적게 발생하게. 그런 게 있고, 제트 드라이브는 배 뒤에 프로펠러가 있다고 치면은 엔진이 여기서 바로 뽑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엔진에서 두 번 꺾어서 내려가는 게 Z자라고 해서 제트 드라이브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 자주 쓰이냐면은 요즘 배들은 전기 추진선 같은 거 할 때 뒤에다가 뭐 엔진 모터 해가지고 모터에서 바로 축으로 뽑는 경우도 있는데 모터가 위에 있어가지고 아래로 내려오고 꺾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뒤에서 배울 건데 포드라고 해가지고 포드형 프로펠러라는 게 선 미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포드라는 게 방향을 바꿔서 러더까지 겸할 수 있게 방향을 바꾸니까 방향 타 역할도 하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이 안에는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모터가 들어가긴 하는데 옛날에는 모터를 작게 못 만드니까 여기 위에서 이렇게 축으로 내려가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모터가 있고 그런 타입을 제트 드라이브라고 해줘요. 스와스에는 수면 아래에 동체가 크긴 한데 여기에 기관이 못 들어가니까 위에 기관 달고 밑으로 빼주는 제트 드라이브가 쓰인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수정력학적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지우고 수동력학적 얘기를 할게요.